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그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한국의 미래인데 굉장히 그 제목은 거창하나? 얼마나 거창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인데요. 참 이게 복잡합니다. 일단 우리가 한국이고 그죠? 이게 동아시아가 있죠. 이 동아시아가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신냉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신냉전. 옛날 냉전은 미국이랑 소련,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랑 공산주의 사회가 막 경쟁하고 싸우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 경쟁의 축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옛날에는 냉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본주의와 이제 뭐랄까요? 공산주의 대립을. 근데 지금은 중국이 커지면서 굉장히 옛날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그걸 대충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그 신냉전이라는 거에 두 가지의 어떤 전선이 있어요. 하나는 어딜까요? 지금 어디서 전쟁하고 있죠? 어디서 지금 2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하나의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죠. 거기가 하나의 지금 갈등이 발생하는 하나의 신냉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한반도가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한반도부터 여기가 오키나와죠. 여기가 대만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여기가 또 하나의 신냉전의 어떤 프론트라인입니다. 이렇게는 여기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죠. 대만의 미국의 하원 의장이라는 낸시 펠로시라는 할머니가 대만에 막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엄청 막 화를 내면서 여기서 미사일도 쏘고 훈련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전선이 하나는 유럽이고 하나는 동아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의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은 다 한자를 쓰죠, 그죠? 다 한자로 대충 통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한테 중국도 굉장히 익숙하고 일본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역사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영토 분쟁도 많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이 뭐죠?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독도를 가지고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센카쿠요토라는 데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남중국해에서도 막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여기서 발생하는 게 신냉전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계속 이쪽으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중국 내륙 국가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쪽으로 계속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막 막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현재 굉장히 엄청나게 치열한 군사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이 대만을 중국이 이제 통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만은 우리 형 거다 그러면서 6년 안에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작년 3월 달에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인데 거기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님께서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여기가 엄청나게 치열한 군사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이제 상호 신뢰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중국이랑도 경쟁하죠. 일본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중국 사람도 굉장히 차이나 리스크라고 엄청나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드 보고에서 보면은 경쟁을 하고 있고 일본이랑도 역사 문제로 너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간에 상호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여기 좀 지워졌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랑 특히 일본의 침략을 하고 이제 중국을 침략으로 한국이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로 인한 상처가 이제 여러 군데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한자 문화권이라서 서로 상호 이해도 되게 넓지만 굉장히 대립이 계속되어 있고 상호 신뢰가 좀 부족합니다. 그게 다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일본의 어떤 식민지로 인한 그런 상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없나 보네. 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근데 유럽은 이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두 개의 갈등 지점이 하나가 유럽이라고 그러고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동아시아는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한국은 한국, 일본은 일본, 그죠? 그리고 중국은 중국, 대만은 대만. 물론 그게 뭐 미국이라는 거대한 패권 국가가 있어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동맹,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는 뭐 미일 동맹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는 다 바라바라 이렇게 딱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어쨌든 간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나토라는 거를 만들었고 나토가 이제 군사동맹으로 이 파란 게 다 이제 나토에 속한 국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럽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쳐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나토랑 유럽연합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아시아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군사적인 대립도 있고 영토 분쟁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갈등이 생긴다면 만약에 대만을 중국이 이제 쳐들어 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중국은 세계 2위 국가죠. 네. 미국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일본이 있죠.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중국이 대만을 통일을 하려고 쳐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세계 2위 국가가 이제 1위 국가에 도전해, 어떤 패권 어떤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이 오키나와랑 자기는 가까이 있으니까 일본이 거의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 1위랑 세계 2위가 싸우는데 세계 3위가 막 거기서 이제 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한테 야 너희들 일로 와. 너희도 한미 동맹이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같은 체제니까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셋이 함께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지금 갈등 속에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냥 이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럽 전선이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갈등을 하고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하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신냉전이라고 있잖아요. 신냉전이라고. 근데 냉전이라는 거와 신냉전이라는 건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옛날에 그 냉전 시대를 다뤘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미국과 소련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고 미국과 소련은 교류를 안 했어요. 중국이랑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때 미국과 일본의 어떤 교역량을 보면은 하나도 없죠. 85년 이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후에 교역량이 엄청 쭉 하고 늘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를 세계화라고 합니다. 세계화라고. 그러니까 어떤 전에는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교역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긴 했지만 그렇게 서로 갈등을 했는데 지금 뭐 세계화가 엄청나게 진행되면서 미국이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중국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세계의 공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냉전 때에는 엄청나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막 갈등을 했어요. 서로 그냥 핵무기를 갖고 나는 10,000발 있다. 너는 몇 발이 나는 20,000발 있다. 내가 쓰면 우리 다 죽지. 그래서 내가 쓰면은 핵무기를 쓰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야, 우리 쓰지 말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MAD라고 하는 이제 Mutual 어시어드 디스트럭션 그럽니다. 상호 확증 파괴. 내가 핵무기를 쓰면은 너도 나 죽고 나도 죽으니까 우리 쓰지 말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랬던 시기에서 엄청나게 서로 교류도 하고 경제적인 교류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이 강해지니까 미국이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이랑은 어떤 냉전 세계에서는 나 죽고 너 죽자라는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나 죽고 너 죽고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네. 너무 가까워졌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가까워졌어. 그래서 이제 신냉전에서는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는 대립을 해요. 네, 군사적으로는 대립을 하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대립을 하죠.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한테 막 무기를 보내줍니다. 러시아가 막 화를 냅니다. 근데 뭐 직접 참전한 것도 아닌데 막 뭐라고 하기 애매하죠. 약간 그런 군사적으로 대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막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특히 이제 작년 1월 6일에는 대통령을 막 뽑으려고 확정을 하니까 미 의회에 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국가가 분열되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지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 공산당 아래서 단결이 돼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꼭 맞냐, 권위주의 체제가 맞다, 뭐 이런 서로 경쟁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막 경제가 너무 막 영통돼 있어, 그죠? 요새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안 좋죠. 왜 경제가 안 좋을까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 많이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입을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이렇게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싫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공존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또 그렇고 최근에서 가장 큰 인류의 위기가 뭐냐면은 탈탄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인류가 다 죽는다. 그래서 몇 년까지는 지구의 어떤 온도를 옛날 산업혁명 이전에 1.5도 아래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그 태양광 풍력으로 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막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는 또 협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 너무 싫은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자기 어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데 막 협력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랄까 뭐 굉장히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약간 이상한 관계예요. 지금의 어떤 심리적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상태예요. 중국이 이제 제2의 국가로 올라서면서 미국이 막 중국을 막 못 살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패권이 이러니까. 근데 거기에 끼인 한중 일은 굉장히 좀 애매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동맹국이에요. 한미동맹. 한국이 방어를 하는데 북한이 핵이 있잖아요. 그럼 뭐를 방어를 합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방어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일은 역사 문제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일이 직접 뭐 군사협력을 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말이야, 중국 제 본위주의 체제로 못 믿잖아. 사드로 막 이래만 거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응해야 돼. 막 한테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보자. 뭔가 아니 좀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또 우리가 엄청나게 중국한테 수출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무역 파트너가 1위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중국한테 수출하는데 중국이랑 뭐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뒤에서 야, 막 자꾸 막못 살게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가 하니까 뭐 쿼드라는 게 있는데 중국을 포위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막 이런 것도 만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C4라고 굉장히 한국이 반도체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얘네도 참여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세 나라를 보면은 세 나라가 한중일이 굉장히 뭐 성장하는 나라죠. 일본은 뭐 성장이 어느 정도 지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포션이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호 의존돼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될게요. 가장 쉬운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흥공사에 가서 딱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중국에다 수출을 하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그 반도체를 가지고 아이폰도 만들고 애플 뭐 그런 것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망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의 어떤 한국의 번영을 이룬 거죠. 그래가지고 2009년에 뭐 걔네가 막 불화성과 뭔가 내재물질을 뭐 수입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충격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뭐 한국의 지금 뭐 세계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핸드폰도 못 만들고 이것도 못 만들고 우리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한국에서 엄청 많이 만들고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15%로 소재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들면은 이게 중국한테 수출해서 중국에서 이제 뭐 아이폰 같은 거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잘 유지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하면은 얘가 너무 커져. 안 돼. 얘랑 관계를 끊고 그냥 우리끼리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어떤 칠포라든지 공급망을 재편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죠. 이제 얘가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급망인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분들이 만드는데 야 이거 끊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요새 일본이 얘기하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공급망 재편이나 뭐 칩수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냉전의 최전선은 제일 위험한 지역이고 또 우리한테는 또 역사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한일 사이에도 있고 중일 사이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뭐 그럴 필요가 너무 많고 그동안 대충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게 됐는데 요새 들어가지고 이게 좀 이런 기반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정도만 대충 오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일단 위안부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2018년에 나온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번 문제를 많이 해결하려고 막 좀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넘어가고 이제 김학순 할머니라는 분이 이제 위안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저 화면이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증언하는 모습이고 뭐 전선의 놀이기가 되어서 17살 때 이렇게 집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야 이런 게 있으면 좀 니네들이 좀 뭐 법적인 책임을 좀 인정을 하고 어떻게 아무리 전쟁 때여도 그렇지 저렇게 하는 게 어딨냐. 저거는 국가 범죄니까 국가 범죄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좀 할머니들한테 사죄도 하고 좀 배상 보상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 뭐 자세히 또 따져다 보면 뭐 배상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 또 하나 문제는 뭐 저 세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학교로 95학번인데 저 세대만 해도 제가 20대만 해도 일본은 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약간 좀 동경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좀 약간 우수하고 신칸센도 막 되게 빠르고 그때 우리 KTX 생기기 전이에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일본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이 있나요? 우리보다 좀 잘 산다 이런 느낌 있나요? 요새 젊은 친구들 좀 안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런 것도 그런 게,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그러면은, 나보다 언제나 좀 약간 호붕이고, 언제나 좀 내 밑에 있고, 우리가 옛날에 식민지배도 했었고, 특히 1970년대 일본 사람한테 일본 사람한테 한국의 이미지는 두 개였어요, 두 개. 하나는, 저 나라는 독재하는 나라. 박정희 독재 정권이 있으니까 하나는 독재하는 나라, 두 번째는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기생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 두 가지 의미였어요. 뭔가 불결하고 뭔가 좀 더럽고 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나라의 이미지였는데 지금 한국이 어느새 모르게 막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해가지고 1인당 GDP는 막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일본 경제연구센터라는 데서 한 거를 제가 뜯어왔거든요. 보니까 한국의 1인당 GDP가 뭐 일본보다 앞서요. 일본보다 앞서요. 그러다 보면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역시 한국이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보다 앞섰구나. 이게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새끼는 뭐야,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막 역사 문제 가지고 막 자꾸 듣기 싫은 얘기를 막 계속해.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서 그건 뭐냐면은 그 한국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친근감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친근감.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좀 높죠. 이때 검증에 우리 한류가 막 이어졌을 때 우리 배용준이 막 여러분 세대는 또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뭐 겨울연가라는 게 있으면 엄청나게 친근감으로 6, 7%까지 넘어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위안부 문제나 뭐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2010년에 독도도 가고 막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 문제가 막 생기면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2012년, 뭐 13년 뭐 이런 걸로 되고 있다. 그런 심리는 하나는 뭐냐? 역사 문제라는 거를 일본이 뭐 제대로 대한 그 어떤 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랑 새끼들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사네. 여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어떤 불쾌감.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유식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분들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대칭적인 관계가 대칭적으로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엔 비대칭적이었다. 일본이 훨씬 앞섰다. 근데 1990년대, 2000년대에 냉전이 끝나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또 민주화를 하면서 경제도 발전하니까 이게 대칭적이 됐다. 새끼 컸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막, 이제 컸는데 일본 좀 우습고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유식한 말로 얘기하는 한일 관계가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대칭적인 관계가 됐다. 이렇게 하고 이분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안중에
전에는 굉장히 일본이 중요하죠. 옛날에 같은 게 보면 삼성전자가 뭐를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해요. 뭐 제일제당 이런 거를 하려면은 그 설탕 만드는 거 아무나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뭐 기계를 외국에 사와야 돼. 그러려면은 한국에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병철이 일본에 누구를 뭐 흑막에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막 그러면은 이제 그래. 군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협력하지 뭐 약간 이런 관계 하는데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안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솔직히 좀 일본이 좀 하찮게 여기는 게 좀 있죠. 네, 그렇게 되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거는 한중 관계를 좀 볼게요. 한중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여러분들은 또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0년 초에 동북공정 뭔지 알아요? 고구려 역사가 진해 역사래 막 이런 거죠. 동북공정이라는 게. 근데 뭐 동북 만주에 있는 뭐 고구려의 소수민족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피가 거꾸로 썼죠. 아니 이 새끼들이 뭐 그런 강개토대왕이 뭐 니네 역사란 말이냐 뭐 이래가지고 엄청 또 싸웠던 게 있고. 근데 그 이후로는 뭐 대충 잘 지냈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워낙에 시장이 크고 중국한테 계속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은 결정적으로 한중 관계가 나빠지게 된 게 2017년 여러분 사드 그죠? 사드 배치라는 걸 알죠? 사드가 뭐예요? 그 사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북한이 이제 계속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퓨용하고 미사일을 쏴. 그러면은 미사일을 이제 사드가 이제 요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MD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니 그 우리가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는데 또 우리가 방어하려고 오로지 방어 무기인데 왜 니네들 기분 나빠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사드를 그냥 미사일을 휘용 날라오면은 사드가 너 미사일이 오는군 내 맞춰주지 그래가지고 딱 맞추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레이더가 엄청 있어야 되죠. 뭐 높이가 어떻고 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뭐 각도를 막 계산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레이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레이더가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대요. 그럼 여기 한국에 세우면 그거를 막 중국에 있는 뭐 이쪽 동쪽 해안 지방을 다 본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미중 갈등의 어떤 피해를 우리가 보는 거죠. 사드라는 게 우리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로 들여놓은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놨는데 중국이 기분 나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들여놨어. 그랬더니 뭐 중국 아저씨들이 막 엄청나게 여러분 한한령이란 말은 들어봤죠? 한한령. 그래서 한국 상품을 막 수출을 안 하고 근데 걔네들은 수출을 안 한다 발표를 안 해. 그냥 안 해. 그냥 밑도 없이 막. 그래서 뭐 어떤 뭐 통관이 돼야 되는데 보통 열흘 만에 통관이 되는데 막 석 달이 걸리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막 미친환장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이가 좀 나빠지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재가 많은 것들, 롯데 기업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좋은데 미국도 이제 이거 2017년 무렵부터 가만히 있어보자. 저 중국이 그동안에는 미국이 어떤 중국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좋은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에 도와주고 그러면은 중국이 되게 세계적인 룰도 잘 지키고 세계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엉뚱하게 막 얘가 막 이상하게 막 하고 막 미국한테 야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자 막 이러는 거예요. 신형 대국 관계 뭐 말은 멋있죠.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자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이 그때 이제 오바마를 만나서 이런 얘기예요. 야 아저씨 그 태평양은 굉장히 넓으니까 두 개의 대국을 다 수용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태평양은 넓으니까 저쪽에 하와이 쪽에 동태평양으로 아저씨를 가고 이 서태평양 쪽은 내가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쁘죠. 미국의 패권에 이제 도전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삐쑥 하면서 이제 중국이 커지니까 미국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중국이 그동안 우리가 잘해주고 이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얘가 안 되겠다. 우리 체제의 경쟁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나빠집니다. 지금까지 쭉 나쁜 거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해서는 아무튼 동북공정이나 뭐 이렇게 그 사드 갈등으로부터 뭐 관계가 이제 우리랑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1992년 8월 24일에 한중이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82년 전에는 중국이랑 수교가 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얘기인데 안재영과 자오주민을 아십니까? 안재영, 자오주민, 탁구스타, 안재영, 자오주민 모르죠? 선생님이 못 쓰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안재영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86년에 서울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 그 굉장히 잘생긴 스타인데 벌써 이제 중국의 그때 이제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르습니다. 중공의 복식 중에서 굉장히 미인인 자오주민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제 안재영이 그녀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졌지. 둘이 사랑에 빠졌어. 근데 한국이랑 중국은 뭐 그때 교류도 수교도 없고 막 그런 나라니까 특히 이제 공산권에 막 이거를 사랑한다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저기 네이버 찾으면 나옵니다. 얘기를 끊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이제 그 30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 여러분 지금 중국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좀 자유가 없고 좀 약간 후지고 자기 맛대로고 약간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고 약간 뭐 그런 겁니다. 보면은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고 막 이런 느낌이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사이가 막 안 좋아요. 막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기 보면 중국은 야 얘네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는 나라 막 그런 거고 막 트위터에 지식인이 글 하나 올리면은 갑자기 사라져. 몇 달후에 나타나요. 몇 달 후에 나타나는데 이 아저씨가 자기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막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일이 막 발생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니네는 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냐 니네는 좀 피곤하다. 여기 나오는 거죠.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수단인데 왜 니네가 그런 걸 갖다 놓냐 막 하면서 얘기가 막 복잡해요. 막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중국 얘기를 하려고 이제 대만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아저씨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필립 데이비스는 아저씨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6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니까 이쪽 우리나라 말이를 저 아저씨가 제일 높은 거예요. 미군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있잖아요. 그 아저씨보다 더 높은 아저씨.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오씨 이거 어떻게 막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난리가 나고 일본도 난리가 나고 우리는 약간 강권으로 불구하고 약간 이러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뭐 그렇게 되니까 대만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대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미국에서 막 가셨죠. 막 가셨더니 뭐 바로 돌아가자마자 이 6군데를 막 맞고서 막 미사일을 막 쏘고 막 이렇게 미사일도 막 쏘잖아요. 막 이렇게 쏘고 막. 근데 여기는 조금 이긴 하지만 자기 영공을 타고 간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영공을 통과를 했어. 그러면 이거 무섭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신냉전의 전선은 두 개인데 하나는 어디라고 그랬죠?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하나는 이게 대만입니다.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현재 한중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냥 저 혼자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반응 없고. 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지루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영화 같은 얘기를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뭐 역사 같은 것도 막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 암살 보시죠? 암살? 네, 암살 봤지? 암살 보면은 가장 좋은 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누구더라 전지현 씨 했던 역할이 막 이래가지고 너 왜 독립운동을 하냐 막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는 알려줘야지 사람들한테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뭐 너무 가슴이 저리죠. 이 사람은 뭐 배신자고 막 그래서 나중에 처단하고 막 그러는데 막 독립운동을 막 하는 막 이런 뭐 그 얘기가 막 나옵니다. 막 저는 한 3번 봤어요. 막 볼 때마다 꺼이꺼이 울어.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행 범부로 보면 약간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르죠. 막 일본 사람 죽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윤봉길 의사는 한국 사람한테 엄청나게 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이제 그 미사일을 막 던져서 막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문서를 조인을 하러 갑니다. 항공문서를 조인을 하러 갔는데 그 미국의 9월 2일 날 1949년 9월 2일 날 미주리호라는 배에서 한국 조인식을 하는데 거기 일본의 외무장관이 다리를 쩔뚝거리고 올라갑니다. 왜 쩔뚝거리냐? 우리 그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굉장히 이제 위대한 사람이고 기념관도 있고
지금 이분 뭐 이렇게 증손녀가 뭐 지금 의원이시죠, 윤주경 의원이라고 아무튼 그런 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역사관이나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 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동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저거를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뭐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또 안중근에 대해서 그러죠. 이거는 일본의 어떤 그 넘버 투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광장관이라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람은 총리도 했지만 안중근은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중근이 그 저기잖아요. 그 민족 영웅인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뭐 약간 그저 약간 그 역사관이 약간 뭐 그런 걸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보면 약간 중국이라는 국가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중일 전쟁이 처음이 일어나서 초기에 그때는 이제 중국의 이제 수도가 난징이었어요. 남경 남쪽에 있는 수도 난징이었는데 난징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고 그걸 난징대학살이라고 하죠. 근데 이 대머리 아저씨가 뭐 이렇게 이게 학사 뭐라고 사람인데 학사 나왔기라는 사람이 뭐 그런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굉장히 뭐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론을 해도 이제 끝이 안 날 수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 됩니다. 와, 뭐 그죠? 그 역사를 보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는 한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면 장진호입니다. 장진호 이거를 장진호 전투 아직 들어보신 분? 장진호 전투. 그러면 여러분 1사후퇴 아시는 분? 1사후퇴 몰라요? 1사후퇴 왜 전쟁을 나가지고 막 한국이 막 뒤로 계속 밀려가지고 부산까지 도망가다 낙동강을까지 밀렸다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막 올라가서 이제 막 드디어 이제 통일을 하나 그랬는데 중공군이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확 해가지고 되치기를 당해가지고 밀리는 싸움이 1사후퇴잖아요. 그럼 1사후퇴가 시작된 게 바로 이제 장진호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렸다가 이제 막 그냥 미 해병대랑 한국이랑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38도선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랑 그때 저우원아이 주은래가 얘기를 합니다. 야 38도선에 넘지 마라. 야 38도선에 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메가더가 아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넘어서 이제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한테 이제 힘으로 통일을 한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그 낙동강, 두만강 기나긴 그 국경선을 이제 자기랑 적대적인 국가랑 이제 국경을 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또 중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막 금방 뭐 내전이 끝나가지고 허덕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무지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남의 전쟁에 갑자기 개입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인민의용병이라고 얘기해요. 볼런티어 아미라고 해서 우리는 막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기념 중국 인민해방 건군 94주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국의 94주년을 맞아서 위대한 항미 원조 정신을 뭐 존경을 하자 이런 거예요. 항미 원조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6.25는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싸워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다 어떻게 뭐 이런 전쟁인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항미 원조의 전쟁이에요. 미국에 대항해서 이제 조선을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죠. 근데 이런 역사관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진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역대 중국 영화에서 제일 많이 본 거, 그런 뭐라 그러죠? 하여튼 역대 뭐 1위, 아무튼 1위 영화는 1위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군도 있고 중국군도 있고 이제 한국군도 있을 거예요. 한국군은 등장을 안 해. 미국이 막 이렇게 서들어 올라가는 거를 중국이 막 얘네들이 막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막 중국 인민들이 막 미국을 기특하고 막 미국을 막 도망가는 거죠. 이런 영화가 이제 굉장히 미중 관계가 나빠지니까 중국이 막 저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렇게 가서 여기로 도망가서 이제 흥남으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흥남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이제 이게 도망갈 때 그냥 도망 안 가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수송선에다가 이제 한국
그 피난민을 10만 명을 태우잖아요. 10만 명에서 쭉 부산까지 갑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국제시장 이 영화가 국제시장 영화 봤어요? 이 초반에 보면은 막 이 누구냐 이 황정민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국제시장 이렇게 막 도망치는데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막 배를 타고서 배가 막 급하게 막 나오고 막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이 국제시장에 피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남쪽으로 와서 부산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한 도시가 부산이다라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래 흥남 아버지가 이제 여기 사람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저 피난 선 타고 쭉 내려가지고 이제 거제도의 수용소에 좀 생활하다가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북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 이북 사람이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거고.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 흥남에서 보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이제 다 왔는데 그 뭐죠? 구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 알아요? 구세어라 금수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가 가사예요. 네. 54년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 입장에서는 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그 흥남부두에서 여동생인 금순이의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렸으니 그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금순이는 혼자 그냥 견뎌야 돼. 그래서 금순이가 굳세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산의 아픔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거를 이제 얘네들은 또 자기네들 중국의 어떤 맥락에서 중국이 이렇게 누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해서 이 양키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죠. 근데 이거 봤어요? 태극기 다니면서? 안 봤죠? 여러분 세대는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원빈이고 이 사람이 이제 장동건이죠. 이제 이 전쟁을 보면은 또 중국군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북이 넘어오거나 우리가 막 하고 이제 이 형제들이 뿔뿔이 갈라져가지고 얘가 이북으로 가고 얘가 이제 원빈이 이제 막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국의 어떤 전쟁 반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랄까 이 중국의 장진호 사관과 이제 한국인의 태극기 휘날리며 사관과 국제시장 사관이 막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우리 암이 계십니까? BTS가 제가 그냥 올해는 한국전쟁 70년 올해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얘기를 그냥 한 거죠. 역시 BTS는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역시 훌륭한 청년들이죠. 저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중국 사람들을 막 무시했다 이런 걸 왜 무시하냐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진호 사관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은 이 양키들의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국을 보위를 했는데 항미 원조로 했는데 이 얘기를 중국 사람 입장에서 그럼 중국 우리의 희생은 그럼 미국 제국주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죠. 네. 이 아저씨는 또 이렇게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 아저씨 후시친이라는 아저씨인데 굉장히 빡센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이제 또 한국 그딴 식으로 하면은 우크라이나 꼬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If South Korea takes a pitch of turning hostile against the neighbor, 이웃한테 얘네들께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계속 돌아서는 길을 택하면 그 길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역사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피곤하죠. 또 이거는 또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 얘기인데 이거는 반디트리로 보는 여러분 이 영화 본 적 있는 사람 반디트리 다 있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가 오빠도 동생이잖아요. 막 우산도 찢어져 있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일본 사람들의 오누이를 그린 영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울면서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지네들이 저지르는 전쟁인데 지들이 하지 반성을 안 하고 지들이 불쌍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냐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니 불쌍하게 불쌍한데 뭔가 좀 약간 뭐라고 찝찝해. 뭔가 이건 뭐냐? 그 이건 뭐냐면은 영원의 제로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비행기상이 있잖아요.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라는 게 뭐냐면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착하고 평화주의자인 아저씨가 뭐 이런 뭐 특공이라는 거를 자살 공격이라는 특공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에 뭐 배에 막 돌아가니까 얼마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 책이 막 500만 부가 팔리고 막 꺼이 울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 그렇게 안 와닿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더 심해요. 이게 뭐냐면 콘타로라는 경우는 이 영화는 이제 뭐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가미가제의 조종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책은 없구나. 절판이 됐기 때문에 나는 조선인 가미가제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이거를 한국 사람이 썼는데 한국 사람이 왜 일본의 전쟁에 이렇게 참여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개죽음이지 왜 가서 독립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맥락에서는 뭐냐면 저 한국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뭐 자기의 그 일본인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이런 측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참 불쌍하다 막 이런 영화 내용인데 한국 사람이 보면은 좀 약간 뭐가 안 와닿고 좀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보면 또 한국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영화 보시는 분 수에 나오고 이 영화 이제 이준익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냐면 이 수혜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거기서 엄태웅인데 엄태웅을 찾으러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철이 없어가지고 막 천신만고 걸려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막 가서 전쟁터까지 가서 남편을 만나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보면 뭐라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니네 뭐 옛날에 전쟁 때 뭐 이렇게 민간 학살을 한 게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소송도 냈죠. 뭐 영화에 다 좋은데 니네만 좀 불쌍하게 이렇게 굴쳐있고 왜 뭐 이렇게 그런 반성적인 역사 인식은 하나도 없니라고 베트남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보고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뭔 얘기인지는 아시는데 뭐 이제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 인식이라는 게 아까는 그냥 지금 굉장히 거대하게 막 뭐랄까요 그래서 뭐 전쟁이 뭐 어떻고 이렇다기보다는 조그만 이게 굉장히 그 자기 나름의 돈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 목숨 걸고 만드는 거잖아요. 대충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어떤 성심을 다해서 자기 어떤 이게 소박한 마음을 이루는 영화 작품을 드러내는데 그게 이제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왔을 때는 이게 뭐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절실한 거죠. 저 때는 얼마나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안 하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제일 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죠. 자기 연민. 내가 불쌍해.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불행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술 막 마시고 막 그러면은 그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뭐 그런 거 인스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자기를 잘 통찰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꼭 맞나? 쟤는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죠?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13억이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은 피곤하죠. 피곤한데 어떻게 이사도 갈 수도 없고 쟤네 15억, 13억, 14억인가? 저러면 쟤랑 어떻게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답은 안 나오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본인을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제 어떤 일본이랑도 어렵고 한국이랑도 어렵고 다시 돌아가서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 얘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사가면 좋은데 여기 좀 유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에다가 막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그럼 거의 뭐 스페인보다 우리가 잘 살죠. 좋은데 쉬운 게 여기 껴있네.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답이 없지만 상호 신뢰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 갈등도 있고 현재도 있고 좀 그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아졌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반도체 이거를 소재를 우리한테 수출해서 우리 기업 공장에서 열심히 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하면 얘가 막 돈을 막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아주 싫어도 그래도 이렇게 공존을 해야 된다. 근데 공존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역경을 참아야 된다. 상대가 바라는 상대의 자기 연민이나 역경을 우리가 참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공존을 할 수 없어. 근데 그렇다고 또 나도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의 역경으로 상대의 역경과 막 대접을 해야 하면은 그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굉장히 추해지죠. 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말은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대충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중국 10대, 20대들은 시진핑이 만들어낸 중국 이미지에 길들여져서 삐뚤어진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이 세대들이 자라서 중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세대들과 미래에 어떤 한중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그거 답을 알면 제가 외교부 장관한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럴 경우에 내재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내재적인 접근, 내재적이면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기,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기라고 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역대부터 굉장히 자존심이 센 나라잖아요. 세계 중심이 중국이고 이제 명나라, 청나라만 해서 그렇게 잘 살던 나라인데 갑자기 이제 아프간 전쟁 이후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온갖 고통을 겪고 이제 일본한테 침략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딴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또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뒤에도 여러분 문화대혁명이라고 들어봤어요. 문화대혁명. 이 사회주의를 성공하려면 인간을 고쳐야 돼. 그러면서 지식인들 다 때려부시고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고 그 전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 대약진 해야 되니까 야 너 삽질 100번 하고 땅 한 번 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또 사람이 몇 천만 명이 또 굶어 죽고 그러면서 겨우 개혁 개방을 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성장을 했다. 중국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옛날에 다시 우리도 국뽕 있잖아요. 한국인의 국뽕도 대단하지만 14억의 국뽕은 정말 그게 다르죠. 그렇게 이 성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살만해져가지고 이제 좀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미국이 왜 자꾸 치지 잡냐? 미국 자꾸 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야 한국 너 원래 그런 데 아니잖아. 약간 내 꼬붕이잖아. 옛날에 조공가고 그랬잖아. 약간 이런 거죠. 그런 감정은 우리한테 어떻게 의미에서 배설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없죠. 근데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중국이 저러니까 안 돼. 쟤는 안 돼. 역시 우리가 갈 길은 미국 우리 아메리칸 형님이랑 그 형님들도 약간 좀 빡세긴 하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룰이 있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주니까 미국이랑 손 잡고 또 이제 그 형이 원하니까 또 일본이랑도 협력을 해서 한미 이게 3개국이 하나로 협력을 해서 저 못된 중국과 대응을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견뎌내고 중국의 저런 거를 본때를 보여서 우리가 견디겠다. 이게 하나의 길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길이죠. 두 번째 길은 그래서 좀 기분은 나쁜데 어쨌든 간에 자외 중국이랑 또 지내야 되니까 니네 얘기도 알겠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래서 정치나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미 경중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균형을 잡아보자라는 게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길이었죠.
뭐가 맞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역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좀 했는데 다시 방침을 바꿨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근데 둘 다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자기 동생 있으십니까? 동생 있으십니까? 동생 막 마음에 안 들잖아요. 걔 막 맨날 막 안 되고 얘기도 안 들어. 근데 동생을 내가 설득해서 동생의 행동을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해.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내가 너 하지 마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어. 사람은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중국이 14억이 되겠냐고는 안 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걸 전제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데 두 가지 기회밖에 이제 우리한테 없는 거죠. 대충 잘 지내느냐, 아니면은 얘랑 우리 동맹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맞서 싸우느냐. 답은 없죠. 이제 한 20년이나 30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게 맞았는지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죠. 역사를 보면은 병자호란 이런 것도 있죠. 중국한테 그렇게 돼서. 답은 잘 없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왜곡하여 한국 문화를 강탈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봤고, 김치, 네. 네, 그로 인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 것 같은데, 네. 경제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문화를 뺏기지 않으면서 중국과 경제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뛰쳐나오고 싶은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 모르겠는데 중국이 약간 그러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특히 김치나 그래서 이제 한복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근데 만약에 바꿔서 중국이 우리한테 한국한테 막 뭐라고 해서 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고구려 우리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이 아니 고구려를 한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배운 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이 막 압박을 해. 근데 그럼 내 생각이 바뀔까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은 쉽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 사람은 몰라. 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 이러면은 너 F 줄 거야 그러면 모르겠는데 특히 인간 집단의 마음은 쉽게 꺾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내재적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이제 그 생각의 거리를 좁혀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개기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아마 중국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고 점점 이제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사람의 생각이 만약에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꺾이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은 분함으로 남는 거죠.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독도가 있어요. 독도가 이제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슨 이유로 해서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뺏겼어요, 일본한테. 그럼 일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 됐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독도를 뺏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동네 몇백 년, 몇 세대가 가도 잊혀지지 않은 그런 증오가 마음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증오를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미국한테 일본한테 강력하게 한 방을 먹여서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중국이 정신을 차려서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과도한 얘기나 자기 너무 중국 국뽕에 빠진 얘기를 그 사람들도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충 흘려듣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서 막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국뽕을 막 해.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한국 국뽕도 장난 아니죠. 막 그런 걸 해. 근데 일일이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얘들은 왜 저럴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라는 비겁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중국을 철수하는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탈중국에 참여한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건데 아까 이거잖아요. 이건데 얼마 전에 이제 두 개가 나왔잖아요. 두 개가 일본에서 미국에서 이걸 끊으려고 그래요. 여기를 끊어서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야 얘 빼고 우리끼리 있는데 잘 이렇게 해보자. 이게 이제
공급망을 끊고 공급망을 재편하자라는 거잖아요. 공급망을 재편해서. 근데 미국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저 칩앤 과학법,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미국한테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거는 대만 먼저 공격당할지 몰라. 근데 대만이 TSMC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위험하잖아요. 야, TSMC 미국 공격. 공장 미국에다 줘.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그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줄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도 또 이제 미국에 이제 얼마 전에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막 얼마 전에 5월 23일인가 와가지고 530에 딱 도착하자마자 간 게 이제 우리 삼성전자 기흥 공장으로 가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그 법이 보면 뭐냐면 우리한테 보조금 받지. 그럼 니네 미국한테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 못해.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 못해. 그러면 기업이 가만 있어보자. 삼성은 저기 시안에 꽤 투자를 했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중국에 꽤 투자를 했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 공장 세워놨는데 10년 동안 투자를 말라 그러면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고 이제 강제되는 것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중국 굉장히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옮겨가야 되는 자발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법이 또 하나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아까 실행 과학법이라고 그랬죠. 요새 진짜 화두인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그러니까 감축법이라는 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걸 파는데 전기차를 미국에서 팔려면은 그 하나가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를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데 뭐 니켈이나 그런 어떤 히토리움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금속을 중국산이 있으면은 그거는 또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럼 중국한테 수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기업들이 제일 편하게 좀 중국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중국에서 가깝고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의 어떤 일이 어떤 뭐랄까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이나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니까 거기서 공장하는 게 편해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충 돈이 되는데 기분 나쁘고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돈이 되는데 철수하는 기업가는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변수와 별개로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기업의 판단 자체를 여러 가지 이제 법 같은 걸 만들어서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이를테면은 중국에서 만들면은 제일 편한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비싸졌으니까 나 베트남으로 갈래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기업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싫다고 해서 자기가 돈이 되면 나가진 않죠. 신냉전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를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고 할까요? 학생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답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사람 책은 다 안 읽어봤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석양이 될 무렵에나 날개를 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네르바가 지혜의 신이잖아요. 미네르바의 지혜의 신은 석양이 돼서 날개를 친다라는 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는 거죠. 이제 한 50년 지난 다음에 5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했겠죠. 중국과 미국 사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이제 50년 뒤에 한국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50년 전에 이렇게 판단했으면은 우리가 좋았을 텐데 저렇게 판단했으면 좋았겠네라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회한이나 아니면 이렇게 판단해서 되게 좋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97년 8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여러분은 그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어서 엄청나게 구조개혁을 하고 그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막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근데 그때 그 위기를 겪고 우리가 구조개혁을 해가지고 나름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엄청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경이 우리한테 이제 큰 도움이 돼서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일본은 그런 걸 안 했어.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살은 거죠. 거기 정치가 있으니까 대충 살아서 결국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한테도 이제 1인당 GDP로 하면 역전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지금 정도 되면 이제 후회를 하겠죠. 아 그때 우리도 한국처럼 뭐 구조개혁을 했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한 정답은 없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아니고 아마 그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데리고 와도 그 대답은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생각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나한테 최선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몰고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거 이렇게 미국이 왜 케네디라는 저 똑똑한 사람이 왜 베트남 전쟁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전쟁을 해서 괜히 엄한 나라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랬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가장 브라이트하고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이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역사에서. 또 이제 북핵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랑 북한이랑 북한이 이제 사실상 핵을 갖게 됐는데 미국이나 우리가 그때 맥락에서 다 최선의 결정을 다 했어. 근데 30년 지나 보니까 북이 이제 핵이 있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게 너무 많아. 인간 사는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도 다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지만 당장의 어떤 뭐랄까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라는 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가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제 구글 맵으로 찾아도 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괜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괜히 밤에 막 술 먹고 막 괜히 친구한테 카톡하지 말고 특히 이제 2시에 넘어서 자니 막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좀 이렇게 자기 위치를 보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파악하고 자기 객관을 해보고 그러는 사람이 많으면은 좀 좋은 외교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게 답이 안 됐는데 그 중에 답이 안 되면 5개 질문 모두 다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어서 제가 적당히 떼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럼 좀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짧은 인연인데 좋은 됐으면 경험이 됐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감사합니다. 네.